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의 네 번째, 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새 금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금은 단순히 금속이라는 물질이 아니에요. 금속이 존재하는 방식, 금속이 갖는 성질의 이치 자체를 상징합니다. 금은 오행 중에서 가장 강한 수렴의 기운입니다. 지금까지 바깥을 향해, 위를 향해 뻗어나가던 기운이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금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오행의 흐름에서 금의 위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목이 봄, 화가 여름, 토가 환절기라면 금은 가을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한껏 자라고 피어났던 것들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고 잎을 떨어뜨리며 안으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의 이치가 금의 본질이에요. 금을 이해하기 위해 금속이라는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생각해 봅시다. 금속, 쇠붙이를 떠올려 보세요. 날카로운 칼날, 단단한 철판, 깎이고 다듬어진 조각품.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금속의 첫 번째 속성은 단단함과 강인함입니다. 쉽게 구부러지지 않고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충격에도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이 자신의 형태를 지키는 강인함이 금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에는 원칙, 의지, 자기 기준을 지키는 힘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금속은 날카롭습니다. 잘 다듬어진 칼날은 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자릅니다. 애매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성질이 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판단력, 결단력, 정확함과 연결돼요. 흐릿한 것을 싫어하고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금속은 수렴합니다. 여기서 수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 하는 뜻이에요. 가을에 열매의 껍질이 단단해지며 과육이 단단해지고 실속이 생기는 것처럼 금의 기운은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으고 정제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핵심만 남기는 것이 금의 이치예요. 네 번째로, 금속은 그 자체로 가치가 높습니다. 똑같은 부피일 때 나무보다는 금속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실속 있는 것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도 실리를 중시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환상이나 희망적 사고보다 현실과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금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계절로서 금을 이해해 볼까요? 금은 가을에 배속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봄과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랐던 나무들이 가을에 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푸르렀던 것들이 붉게 노랗게 물들고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요. 동시에 열매가 익습니다. 꽃이 피던 자리에 단단한 열매가 맺히죠. 여기서 가을의 이치가 보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떨어뜨리고 핵심인 것은 단단하게 여문다는 것. 화려하게 뻗어나가던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남길 것만 남기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수렴과 결실의 이치예요. 방향이 서쪽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에요. 하루가 마무리되고 활동이 수렴되며 낮의 에너지가 안으로 가라앉는 방향. 금에 거두어들이는 기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인생에서 금이 상징하는 시기는 장년기입니다. 청소년의 뜨거운 열정과 중년의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지나 이제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시기예요. 또한 열매가 여무는 것처럼 삶이 하나의 결실로 모이는 시간이 금의 인생입니다. 다른 상징들도 살펴볼까요? 금의 색은 백색, 즉 흰색과 은색 계열입니다. 왜 하얀색일까요?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첫째, 잘 연마된 금속 표면의 색입니다. 은이나 백금을 생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금속 광택이 흰빛을 띱니다. 둘째, 가을 하늘의 색이에요. 여름의 뜨거운 색감이 빠진 자리에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분더덕이 없이 깨끗하고 선명한 것, 그것이 금의 색입니다. 흰색은 다른 색과 섞이지 않아요. 경계가 명확하고 오염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함. 이것이 금의 명료함과 부분의 이치와 연결됩니다. 안부상으로는 금은 폐와 대장에 배속됩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호흡을 생각해 보면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바깥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탁한 것을 내보내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폐의 핵심 기능은 숙강, 즉
맑은 것을 걸러내어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핵심을 정제해서 아래로 분배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금의 수렴하고 정제하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남은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기관이 대장입니다. 즉,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역할. 그것이 금의 명확하게 가르는 이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금의 덕목은 의, 즉 의리와 정의입니다. 금은 구분하고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합니다. 의라는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며 약자를 위해 불의에 맞서는 것이 의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금속의 단단함과 연결됩니다. 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계절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을에 한 해의 수확을 정리하고 잘못을 따지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가을이 되면 처벌한다는 의미의 추상, 즉 가을의 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늘하고 냉철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이 의이고 금의 이치입니다. 왕위상으로는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동쪽이 시작과 생장의 방향이었다면 서쪽은 마무리와 수렴의 방향이에요. 하루의 에너지가 안으로 가라앉고 활동이 정리되며 낮의 것들이 결산되는 방향. 금에 거두어들이고 마무리하는 기운이 해가 지는 서쪽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금의 기운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의 장점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강한 의지력과 원칙입니다. 금의 사람들은 한번 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금속이 외부 충격에도 형태를 지키듯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외부 압력에 쉽게 굽히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의지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탁월한 판단력과 결단력입니다. 칼날이 명확하게 자르듯 금의 사람들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미루는 것을 불편해하고 분명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 이것이 금의 판단력입니다. 셋째, 완성도에 대한 높은 기준입니다. 금속은 연마할수록 빛이 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할수록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워지죠. 금의 사람들은 이 정제의 과정을 좋아합니다. 대충 하는 것을 못 참고 더 나은 방식, 더 완성된 결과물을 추구해요. 자신의 일에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듬는 것이 금의 기질입니다. 장인정신, 완벽주의적 태도가 금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넷째, 불의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의의 덕목처럼 금은 잘못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상황, 불공평한 처사를 보면 나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강자에게 굽히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용기와 정의감이 금의 중요한 강점이에요. 반면 금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금속은 차갑습니다. 만지면 서늘한 느낌이 나죠? 금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절제된 편이고 논리와 원칙을 감정보다 앞에 두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 차갑거나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 위로를 원할 때도 금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거나 잘잘못부터 따지는 경우가 있어서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완벽주의와 비판적 성향입니다. 높은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의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이 모든 것을 자르려 하듯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언사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해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유연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강합니다. 강인함이 지나치면 경직됩니다. 금속은 어느 정도 이상 구부리려 하면 잘 휘지 않고 부러지죠.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다른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한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고집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넷째,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둡니다. 금의 기운은 수렴하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감정에 적용되면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쌓아두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슬프거나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오랫동안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기도 해요. 또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약함으로 느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금의 기운이 어떤 직업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직업입니다. 법조인,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해당됩니다. 금의 가장 핵심적인 기운은 명확하게 가르는 것입니다. 법조인의 일이 정확히 이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 칼이 잘라내는 것처럼 사법체계는 사회의 부당함을 잘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적용하는 냉철함. 기준 앞에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 이 두 가지가 금의 기운과 법조인이 맞닿는 이치입니다. 둘째, 정밀함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의사, 외과의,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잘 연마된 금속 도구는 정밀합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정밀함 그리고 정확함에 대한 집착이 금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엔지니어는 수치가 맞아야 하고 회계사는 숫자가 정확해야 하며 의사는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모든 직업에서 금의 꼼꼼함과 높은 기준이 강점이 됩니다. 셋째, 정리하고 완성하는 직업입니다. 편집자, 큐레이터, 감독, 평론가 등이 해당됩니다. 금의 수렴과 정제의 기운은 만들어진 것을 다듬고 완성하는 일에서 빛납니다. 편집자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핵심을 살리는 일을 하고, 큐레이터는 수많은 작품 중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합니다. 영화 감독은 수백 시간의 촬영본을 2시간에 완성된 이야기로 정제하고, 평론가는 작품의 본질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모두가 금에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핵심을 남기는 이치와 일치합니다. 넷째, 기준과 규칙을 세우는 직업입니다. 감사관, 규정 담당자, 품질관리, 군인, 경찰 등이 해당됩니다. 금속은 자신의 형태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은 규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잘 맞아요. 감사관이나 품질관리자는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사회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감정보다 원칙을, 편의보다 기준을 우선시하는 금의 기질이 이런 직업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반대로 금의 기운이 억눌리거나 소진되기 쉬운 환경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환경. 원칙보다 인간관계와 분위기를 더 중요시하는 조직. 정해진 틀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금속이 물속에서 서서히 녹슬듯이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원칙 없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게 당연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 거지? 라는 답답함이 반복된다면 금이 억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금이 사주에 지나치게 많으면 칼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됩니다. 칼이 하나 있으면 유용하지만 사방이 다 칼이라면 주변이 모두 베어나갑니다. 비판과 지적이 과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나쳐서 융통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해져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해서 정작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게 되거나 몸으로는 호흡기 문제, 피부 건조,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이 강할 때는 화의 기운이 균형추가 됩니다. 금속이 불에 단련되듯 사회생활을 하며 고생도 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성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체 생활을 통해 좀 더 사람들과 융화되고 사회적인 통념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고집이 강하므로 좀 더 강하게 혼나기도 하면서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은 어려운 상황을 잘 감내하고 버티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억눌린 것들이 생기고 감정이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의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으면
중심을 잡아주는 칼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약해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립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거나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의 덕목이 약해지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원칙보다 편의를 택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의 완성도도 떨어져서 마무리가 항상 어설프게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몸으로는 호흡이 얕고 자주 피로하거나 피부 트러블이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이 약할 때는 토의 기운이 도움이 됩니다. 흙이 단단히 다져져야 그 위에 금속이 생성되듯 토의 안정된 기반이 금의 기운을 키워줍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운 규칙이 아니라 주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규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시작한 것을 끝내는 습관도 금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금은 수렴하고 마무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성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내면의 금의 기운이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칼이 연마될수록 날카로워지듯 작은 완성들이 쌓일수록 금의 힘이 자랍니다. 오늘 금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목화, 토가 모두 팽창하고 펼쳐지는 기운이었다면 금은 처음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안으로, 아래로, 수렴하는 방향으로요. 이 전환이 다음 시간에 배울 수로 이어집니다. 금을 기억할 때 이 하나의 장면만 기억하세요. 가을 하늘 아래 온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든 가운데 설이 맞은 나뭇잎이 한 장 한 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여름의 것들이 정리되고 나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냉철하고 서늘한 아름다움, 그것이 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마지막 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